할머니, 지금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해요. 빨리요. 지민아, 할미더러 도망을 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엄마 아빠가 오면 그땐 늦어요. 제발 빨리 가야 해요. 아들에게 제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한 날, 법무사 건물 앞에서 만난 손녀는 겁에 잔뜩 질린 채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녀의 손을 잡고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어린 손녀의 필사적인 경고가 감춰져 있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거란 것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숙. 나이는 75 먹었어요.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조용히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디에 말도 못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에야 꺼내놓는 파란만장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날 아침 저는 강남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멍하니 차창 밖만 바라보았죠. 오늘은 제 이름으로 남은 마지막 아파트 하나를 아들 준호에게 넘겨주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엄마, 사업 키우려면 이 담보가 꼭 있어야 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게. 응. 몇 달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들 준호가 매달리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까지 옆에서 거들며 제 두 손을 붙잡고 애원했었죠. 어머님, 저희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 사업만 잘 되면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요. 좋은 구경도 시켜드리고 갖고 싶은 것도 다 사드릴게요. 남편 먼저 보내고 15년을 눈물로 지켜온 재산이었지만 아들이 잘 된다는데 무엇이 아까울까요? 자식 잘 되는 것 말고는 제게 더 큰 소원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인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녀 지민이가 건물 입구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어요. 어머, 지민아. 네가 학교는 안 가고 여길 어쩐 일이야?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지민이가 제게로 와락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제 팔을 부서져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우리 강아지. 무슨 일 있어? 누가 우리 지민이 힘들게 했어? 지민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휙휙 둘러보더니 제 귓가에 작은 입술을 바싹 가져다 댔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빨리 여길 벗어나야 해요. 도망쳐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문을 알 수는 없었지만 손녀의 눈빛이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죠. 지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더러 왜 도망을 가라고 그래?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돈을 잔뜩 빌렸대요. 오늘 할머니한테 이 아파트 받으면 그걸로 또 돈 빌릴 거라고 했어요. 지민이가 울음을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도장을 가짜로 만들었대요. 그걸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거라고 말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지만 제 손녀 지민이는 절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죠. 할머니, 어서요. 빨리 가요, 네. 조금 있으면 아빠 올 시간이에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유리문 안으로 준호와 수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법무사와 험상궂게 생긴 사내 두 명까지 함께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민이의 손을 꽉 잡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근처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서 숨을 골랐어요. 지민아, 할머니 보고 똑바로 말해봐. 어젯밤에 들은 얘기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말해봐. 지민이가 눈물을 꾹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깼는데 거실에서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어머님 이름으로 빌린 3억 이자 때문에 더는 못 버틴다고 소리치니까 아빠가 오늘 아파트만 증여받으면 바로 은행 가서 담보대출로 막으면 된다고 큰 소리쳤어요.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서류 가방에서 할머니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걸로 이미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렸다고 자랑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영숙이라고 하는데요.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게 있는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상담원이 신원을 확인하는 동안 1분 1초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객님 확인되셨습니다. 현재 농협은행에 1억 5천, 캐피탈에 8천, 저축은행에 7천만 원, 총 대출금 3억 원이 확인됩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아드님이 위임장 들고 오셔서 서류 작성하고 신청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해 있는데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 변호사 아저씨요. 할머니가 항상 믿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저씨한테 전화해요. 맞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인 정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정 변호사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저 영숙이에요. 지금 큰일이 났어요. 아주 큰일이요. 영숙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일단 진정하고 말해봐요.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 있어요. 좋습니다. 절대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받으면 안 돼요. 아빠가 할머니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할 거예요. 연이어 며느리 수연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어디세요? 법무사님이 한참 기다리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 씨가 애가 타게 찾고 있어요. 어서 전화 주세요.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창밖을 보더니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빠 차예요. 우리를 찾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정말로 준호의 차가 카페 앞 도로를 천천히 훑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품에 끌어안고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정 변호사님이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우선 여기서 나갑시다. 지민이도 어서 가자. 정 변호사님의 차에 올라타자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은행에 대출 사기 신고를 하고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야 하고요. 경찰서요?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란 말인가요? 영숙 씨, 지금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지금 막지 않으면 전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쁜 짓은 아빠가 한 거예요. 12살짜리 손녀의 위로에 저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앞으로 제게 무슨 일이 닥칠지 저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준호의 회사 서류들을 제 앞에 펼쳐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아드님 회사는 이미 1년 전부터 부도 상태였습니다. 거래처에 갚지 못한 돈이 5억이 넘고 밀린 세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제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곧 큰 돈을 벌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이걸 보시죠. 준호 씨와 며느리 수연 씨가 최근 6달 동안 강원랜드에 20번 넘게 출입한 기록입니다. 주식 거래 내역을 보니 위험천만한 선물 옵션에 손을 대서 큰 돈을 잃은 것 같고요. 정 변호사님이 가리킨 서류에는 제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액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박과 주식으로 아들 내외가 날린 돈이 무려 7억이 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다 정말인가요? 우리 준호가 노름을 했다는 말이에요?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전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준호 씨가 영숙 씨가 중증 치매에 걸렸다는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뒀더군요. 아마 어머님 재산을 모두 빼앗은 뒤에 이걸 이용해서 요양병원 같은 곳에 보내려던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민이가 옆에서 제 허리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정 변호사님이 즉시 여러 곳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은행에 대출 사기 신고를 넣고 거래를 정지시키겠습니다. 동시에 영숙 씨 명의의 모든 재산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지옥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제게 전화를 받으라고 눈짓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켜고 받으세요.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녹음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왜 전화를 꺼놓고 사람을 이렇게 걱정시켜?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대체 어디냐고. 빨리 와, 법무사가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잖아.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이란 말이야. 준호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엄마,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라도 했어? 내 이름으로 3억이나 대출받은 거, 이제 다 알았다.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니?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시 들려온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동의한 거 아니었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와준다며.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빚을 내라고 했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도장이랑 신분증을 전부 가짜로 만든 거야? 증거 있어?
엄마, 혹시 치매 와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지민이가 다 들었다. 어젯밤 네가 수연이랑 한 이야기 똑똑히 다 들었대. 그깟 계집애가 뭘 안다고. 엄마, 지민이 데리고 당장 이리로 와. 순순히 오지 않으면 뭘 어쩔 거냐? 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어린 손녀를 납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정 변호사님이 손짓으로 그만 끊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명백해졌군요. 이건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부터 접수하시죠. 바로 그때 지민이의 작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지금 어디야? 응?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니? 엄마, 왜 할머니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어? 우리 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지. 할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 거짓말. 내가 다 들었어. 엄마가 아빠한테 어머님 명의로 빌린 3억부터 빨리 갚아야 한다고 소리쳤잖아. 수연이의 목소리가 심하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그건 네가 뭘 잘못 들은 거야. 어서 할머니 모시고 집으로 와. 아빠 지금 단단히 화나셨어. 싫어. 다시는 엄마 아빠 안 볼 거야. 할머니는 내가 지킬 거야. 지민이가 울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변했어요? 왜 할머니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외가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정 변호사님이 서류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영숙 씨, 혹시 다른 가족들은 이 상황을 압니까? 아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분명 먼저 연락을 취할 겁니다. 영숙 씨가 이상해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정 변호사님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제 여동생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준호한테 전화 받았는데 언니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지민이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그러던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영희야, 그게 아니고. 언니, 일단 집으로 와. 수연이도 지금 울고불고 난리야. 시어머니가 손녀 데리고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어. 저는 영희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지만 동생은 이미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증거가 다 있어. 준호가 내 이름으로 3억이나 빚을 졌다고. 언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카가 왜 언니한테 그런 짓을 해? 언니가 요즘 기력이 없어서 뭘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친동생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다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숙 씨,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마음 약해지시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정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잡으며 말하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 앞에 경찰이 왔습니다. 박영숙 씨를 아동유괴 신고로 조사하러 왔다고 합니다. 결국 수연이가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정 변호사님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끌어안은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면 어떡해? 아니야, 우리 지민이. 그런 일 절대 없어.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야. 지옥 같은 30분이 흐른 뒤 정 변호사님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준호 씨와 수연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내일 아침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민이와 함께 정 변호사님이 마련해준 낯선 호텔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지민이는 제 품에 안겨서도 무서운 꿈을 꾸는지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엄마만 손해볼 텐데. 내가 엄마 이름으로 빌린 돈, 결국 엄마가 다 갚아야 할 거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좋게 끝내자고. 그 협박 같은 문자를 보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아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제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물었죠. 하지만 제 옆에서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지민이를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가엾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예상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멀끔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며느님 되시는 김수연 씨의 대학 동창입니다.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태준이라는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수연이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제가 묻자 남자가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수연이에게 크게 당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들이 이 싸움에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태준 씨는 들고 온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수연이가 대학 시절부터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사기 행각의 증거들입니다. 태준 씨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연이가 제게 투자를 하면 2배로 불려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가며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물론 약속한 돈은커녕 원금 한 푼 돌려받지 못했죠. 저는 너무 놀라 서류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런 짓을 또 저질렀단 말인가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다른 피해자들의 서류도 있습니다. 태준 씨가 다른 서류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재 씨에게는 3천만 원, 이준서 씨에게는 7천만 원, 최성현 씨에게는 4천만 원, 저희가 파악한 피해 금액만 합쳐도 2억이 넘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수연이가 자기 친정 부모님을 상대로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태준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수연이 어머니께서 제게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딸년이 가짜 투자 상품으로 노후 자금 1억을 들고 날라서 연을 끊고 살고 계신다고요. 정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있다면 김수연 씨의 상습적인 사기 전력을 입증하는데 아주 유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태준 씨가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박준호 씨가 제게 보낸 협박 문자입니다. 수연이 과거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이 더 크니 괜히 끼어들지 말고
입 닫고 있어라라고 똑똑히 적혀 있죠? 그럼 준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박준호 씨가 오히려 수연이의 사기 수법을 이용해서 더 큰 범죄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태준 씨가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이 모두 모여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부디 함께 해 주십시오. 힘을 합치면 저런 악질들은 반드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하고 말고요. 꼭 같이 하겠습니다. 제 옆에서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가 정말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태준 씨가 지민이를 한없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건 어른들이 잘못한 거란다. 우리 지민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저는 KBC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박진우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 사기 사건을 취재하던 중에 어르신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와 인터뷰 한번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족의 부끄러운 치부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신이 없었죠. 많이 고민되시겠지요. 하지만 어르신의 사연이 방송에 나가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 PD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인터뷰에 동의하셨습니다. 특히 박준호 씨의 전 동업자였던 강철수 씨도 인터뷰를 결심하셨고요. 강철수 씨라고요? 네, 준호 씨 부부에게 속아서 전 재산 3억 원을 모두 잃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준호와 수연이가 회사 동료 6명에게도 투자 사기를 쳐서 거액을 뜯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만난 강철수 씨는 제 손을 잡고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준호를 정말 믿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놈이 제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까지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군요. 그래서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와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방송을 막기 위해 온갖 발악을 했습니다. 박 PD에게 전화를 걸어 갖은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들 그 방송 내보내기만 해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방송국 문 닫게 만들어줄 테니. 하지만 박 PD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씨,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협박은 그만하시죠. 수연이는 더욱 비열하고 추악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린 지민이를 방송국 앞까지 데리고 가서 억지로 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발 저희 가정만큼은 지킬 수 있게 방송을 멈춰주세요. 하지만 방송국 직원이 몰래 촬영한 영상에는 수연이가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민이의 팔을 꼬집어 억지로 울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겠네요. 박 PD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원 앞에서 준호, 수연이와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준호가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듯 인사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덕분에 아주 잘 지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은 이미 피해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김수연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위조된 서류들과 불법 대출 증거들이 있습니다. 준호와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수연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상습 사기범입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으악! 내 심장, 숨이 안 쉬어져요. 법정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연기는 그만하시죠. 방금 전 의료진 확인 결과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준호가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연이가 지민이를 앞으로 끌고 나와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어린 딸을 생각해서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빠가 감옥에 가면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지민이도 울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미성년 자녀를 법정에서 범죄의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석 신청은 기각합니다. 피고인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수연이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지민이 얼굴 다시는 못 보실 줄 아세요. 수연이가 제 귓가에 뱀처럼 속삭이며 협박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지금 한 말 여기 전부 녹음되고 있단다.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보여주자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수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지민이가 제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로 울라고 시켰어요. 괜찮아, 우리 지민이. 이제 다 괜찮아. 다 끝났어.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쁜 짓 한 거 맞아요. 12살 손녀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영숙 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법원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파랗고 맑았습니다. 저는 정의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법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결국 졌어요. 아들놈이 이번엔 변호사를 6놈이나 사서 나타났지 뭐예요? 어머나, 김 여사님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속이 까맣게 다 들어가시겠어요. 저도 모르게 대화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예수는 훌쩍 넘어 보이는 두 분의 여사님께서 깊은 한숨과 함께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가족에게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셨는지요? 제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혹시 아주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나요? 김 여사라고 불린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도 아들 내외에게 당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3억이 넘는 빚을 남겨놓고 어머나 세상에,
그렇다면 우리 모임에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저희처럼 말 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정보를 나누는 곳이에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가족 피해자 모임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했고,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1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임의 회장인 김 여사님이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새로 저희와 함께하게 되신 박영숙 씨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박은철이라고 합니다. 은퇴한 판사입니다. 박은철 선생님이 제게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금쪽 같은 딸에게 당했습니다. 제 퇴직금 7억을 전부 날렸지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영숙 씨, 아드님이 혹시 재산을 다른 곳에 숨겨놓지는 않았던가요? 박 선생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재산을 숨겼다니요? 이런 사건의 범인들은 보통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거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바꿔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둡니다. 김 여사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아들도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10억 원을 숨겨놨더라고요. 결국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겨우 찾아냈지 뭐예요. 사설탐정이요? 저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최 탐정님 연락처예요. 이런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는 국내 최고 전문가이시니 꼭 연락해 보세요. 김 여사님이 제 손에 명함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최 탐정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에 매처럼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박준호 씨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 탐정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수상한 흐름이 보이는군요.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드님이 비트코인을 샀다는 뜻입니다. 아마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전자지갑에 숨겨두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최 탐정이 놀라운 소식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냈습니다. 박준호 씨가 싱가포르에 있는 한 거래소에 약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이메일을 해킹해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재판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증거는 이후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편 손녀 지민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성숙한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제게 두꺼운 공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니, 지민아? 제가 매일 쓴 일기예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전부 다 적어두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작은 글씨로 날짜와 함께 그날 있었던 일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아빠가 엄마에게 할머니 도장 위조한 거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4월 3일, 엄마가 아빠에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친척들에게 소문을 내자고 이야기했다. 지민아, 네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떻게 기록해 두었니? 네, 저는 할머니를 꼭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지민이의 일기를 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입니다. 미성년자인 지민이가 직접 쓴 일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받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지민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님, 지민이가 요즘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친구들에게도 자기 상황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요, 선생님? 네, 우리 할머니는 지금 정의를 위해 나쁜 사람들과 싸우고 계신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해서 친구들이 다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좋은 심리 상담사 한 분을 소개해 주셨고, 지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이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잘 아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사랑과 지지가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수연이의 옛 친구였던 태준 씨가 지민이를 아빠처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아저씨가 네 아빠 역할을 대신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 태준 아저씨가요? 응, 네 부모님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아저씨가 옆에서 너를 도와주고 싶어? 지민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태준 아저씨를 믿어도 될까요? 그럼 아주 좋은 분인 것 같구나. 태준 씨는 주말마다 지민이를 데리고 도서관도 가고 영화도 보여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민이는 서서히 태준 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태준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어려운 공부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 변호사님과 저는 치밀한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숙 씨, 이제 우리가 저들을 공격할 차례입니다. 정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준호와 김수연을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동시에 피해액 전액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은행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며칠 뒤 은행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 고객님, 저희 은행의 과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피해보신 대출금의 70%는 저희 은행이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고객님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희 직원의 실수가 명백했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화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여론은 완전히 제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거래처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박준호 씨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준호의 회사 직원들도 모두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연이의 친정 식구들이 제게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사부인, 저는 수연이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제 동생이 저지른 짓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가족분들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니지요. 저희 부모님도 수연이에게 크게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재판에 나가 모든 사실을 증언하겠습니다. 수연이의 친정 어머니도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부인, 제 딸 때문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이미 그 아이와 연을 끊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면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준호와 수연이는 순식간에 세상에 홀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고용했던 변호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숙님, 저는 박준호 씨의 변호를 오늘부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수임료를 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변호사로서의 양심이 그들을 변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기적처럼 제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숙 씨, 정말 잘 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김 여사님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영숙 씨의 이 싸움이 앞으로 좋은 판례로 남을 겁니다. 영숙 씨 덕분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희망을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작은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정의는 꼭 승리할 거예요. 그래,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게. 6개월이라는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질 법정으로 들어서는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마침내 판사님이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김수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수연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영숙 씨에게 입힌 재산상의 피해액 3억 2천만 원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문이 모두 낭독되는 순간 제 눈에서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눈물이 뜨겁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제게 달려와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가여운 제 손녀도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 법정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향해 힘껏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가던 준호가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와 증오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의 협박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 눈부시게 따뜻한 봄볕이 저와 지민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3월의 햇살이 이렇게나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것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정말 파래요. 구름 한 점 없어요. 지민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이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정말 맑고 파랗구나. 거리의 모든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길가에 핀 작은 풀꽃들도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저희를 위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영숙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샴페인을 따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변호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정말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을 비롯한 가족 피해자 모임 회원들도 모두 모여 제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숙 씨가 결국 해냈어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잔을 높이 들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꺼져가던 정의의 불씨를 되살려낸 박영숙님의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잔을 부딪히며 외쳤습니다. 태준 씨도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태준 씨도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우리 지민이를 친딸처럼 잘 돌봐주어서. 그날 밤
저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를 괴롭히던 지독한 악몽도 더 이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지민이의 삶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보는 건 어때요? 지민이의 제안에 저희는 아파트 내부를 전부 새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수연이가 남긴 어둡고 나쁜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지민이 방은 어떻게 꾸며주고 싶니? 저는요, 벽지는 분홍색으로 하고요. 천장에는 별 모양 조명을 달고 싶어요. 저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방을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온 집안이 밝고 화사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수학 시험 봐요. 그래, 우리 강아지 떨지 말고 잘 보렴. 네, 할머니께 100점짜리 시험지 보여드릴게요. 오후에는 지민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나무 좀 보세요. 벚꽃이 곧 피려고 해요. 어머, 정말이네. 이제 곧 완연한 봄이 오려나 보다. 주말이면 태준 씨도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는 게 어떨까요? 태준 씨의 제안에 지민이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우리 놀이공원 가요. 네. 저희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하루 종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 피해자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김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지민이도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도 영숙 씨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박 선생님께서도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준호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 준호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지민이에게도 너무나 미안하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지만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들의 진심일까? 아니면 저를 속이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일까? 며칠 뒤 교도소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박준호 수감자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 눈물로 참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매일 참회 일기를 쓰고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도 자기 잘못을 고백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혹시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나요? 김수연 수감자와는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준호 수감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준호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가면 평생 일해서 어머니께 끼친 모든 피해를 보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민이에게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그날이 오기를 평생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아빠가 보낸 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이는 아빠의 편지를 읽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다,
그건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 저는요, 언젠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12살짜리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민이를 그저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예쁜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풍경이 보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저희 가족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꿈만 같던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날 아침 예고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지민이의 아침밥을 차려주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을 누군가 커다란 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이미 차가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지민이가 울부짖으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아이는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옆에 있던 태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환자분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혈관이 아주 심하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 스텐트 삽입술을 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침대 옆에서 지민이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제발 무서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네. 우리 지민이 울지 마.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당장 수술 비용이 큰 문제였습니다. 준호 녀석 때문에 재산이 반토막 난 상태였으니까요. 수술 비용은 대략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물었습니다. 검사비까지 포함해서 대략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태준 씨가 걱정 말라는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수술비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아니야, 태준 씨. 내가 어떻게 태준 씨한테까지 그런 신세를 져. 더 큰 걱정은 오직 지민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입원은 며칠이나 해야 합니까?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2달 정도 걸릴 겁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태준 아저씨 댁에 안 갈래요. 병원에서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지민아, 그럴 수는 없어. 너는 학교도 가야지. 싫어요. 저 절대로 할머니 곁에서 한 발짝도 안 떨어질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다급한 얼굴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영숙님, 방금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께서 자해를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자해를 했다고요? 네, 지금 교도소 의무실에 있는데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식이지만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준호 생각에 가슴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응,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을 옥죄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병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심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서 어르신, 지금은 생명이 먼저입니다. 태준 씨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꼭 정리하고 수술받겠습니다. 다음 날 정 변호사님이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영숙 씨,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다른 건 다 제게 맡기시고 일단 수술부터 받으세요. 변호사님, 제가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수술받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때 험상궂게 생긴 40대 남자가 예고도 없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박영숙 씨 맞소? 네, 그런데 누구신지요? 남자가 품에서 꾸깃꾸깃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 아들 박준호 씨가 내게 직접 쓴 차용증이요. 빌려간 5천만 원 받으러 왔소. 네, 5천만 원이라니요? 작년에 당신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눈물로 사정해서 빌려줬지. 당신이 보증을 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준 거요. 남자가 내민 차용증에는 정말로 제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위조된 겁니다. 저는 아들 녀석의 빚에 보증을 선 적이 없습니다. 증거 있소? 어쨌든 돈 안 갚으면 법대로 할 테니 그런 줄 아쇼? 사채업자가 저를 위협적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받을 때까지 매일같이 찾아올 테니 각오 단단히 하시오. 정 변호사님이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장 필적 감정부터 의뢰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위조로 밝혀지면 당신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얼마든지 해보쇼. 대신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매일 여기로 출근 도장을 찍을 테니. 사채업자가 나가자 지민이가 공포에 질려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지민아. 할머니가 우리 지민이 꼭 지켜줄게. 하지만 저 역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빚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그 사채업자는 정말로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돈은 준비됐소? 아직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더는 못 기다려. 당신 손녀딸도 있던데 이제 슬슬 학교 앞으로 찾아가 볼까? 우리 지민이한테는 절대로 손대지 마. 제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또다시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님이시죠? 지민이가 갑자기 복도에서 쓰러졌어요. 저는 꽂고 있던 링거를 맨손으로 뽑아 던지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지민이는 보건실 침대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민이가 대체 왜?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서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공황장애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민이가 병실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또 나쁜 아저씨가 찾아올까봐 너무 무서워요. 지민아, 할머니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전문 심리치료센터에 입원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겠지요.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병원에 가기 싫어요. 할머니랑 떨어져서 혼자 있기 싫어요. 지민이가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지민아, 금방 다 나을 수 있을 거야. 할머니도 얼른 수술받고 건강해져서 우리 지민이 데리러 갈게. 그날 밤 저는 드디어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지민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태준 씨, 저 내일 수술 받겠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수술을 하루 앞둔 그날 밤,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님, 박준호 수감자가 또다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교도소 의무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급히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호가, 우리 준호가.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수술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태준 씨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아들을 보러 가야만 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얼굴이라도 봐야 해요.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싸늘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다, 아들. 제 목소리에 준호가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왜 이런 몹쓸 짓을 했어? 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저지른 짓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준호야, 그래도 죽으면 안 돼. 지민이 생각도 해야지, 이놈아. 그때 제 심장이 다시 한번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르신, 태준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간호사, 여기 좀 와주세요. 할머니가 이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 준호와 저, 우리 두 사람 모두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정신을 잃었던 저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응급실에서 겨우 눈을 떴습니다. 제 눈앞에는 태준 씨와 지민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할머니. 지민이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지민이. 할머니 괜찮단다.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됐니? 다행히 안정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어르신도 이제 정말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태준 씨가 말했지만 저는 아들의 얼굴을 먼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준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이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끔찍한 짓을. 준호야, 이제 그만하거라. 다 지나간 일이다. 제가 준호의 손을 잡아주자 준호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있어요. 수연이도 전혀 모르는 돈이에요. 비상금이라고? 네, 해외은행 비밀 계좌에 1억 원이 있어요. 그 돈으로 그 사채업자 빚부터 갚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 수술비를 내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이걸로는 제가 엄마께 지은 죄를 전부 다 씻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엄마. 준호야. 어머니,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한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요. 아들의 눈물 속에서 저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원망과 미움이 봄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가 너를 용서하마.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저와 준호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지민이는 괜찮은가요? 제가 그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민이도 너를 용서할 게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분명히 그럴 거야. 그때 간호사가 편지 한 통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준호님 따님이 보내신 편지입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가 쓴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빠, 지민이에요. 할머니께서 아빠를 용서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아빠를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아빠도 다시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부디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지민이가. 준호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딸,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꼭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게. 일주일 뒤, 저는 드디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제 주변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피해자 모임 회원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아와 지민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영숙 씨, 수술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우리 손녀딸처럼 지민이 잘 돌보고 있을게요. 김 여사님은 지민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친손녀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박 선생님도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 제 상태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태준 씨는 아예 병원 소파에서 잠을 자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 여동생 영희가 병원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 어떻게 언니 말보다 조카 말을 더 믿었을까? 영희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가 언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이제부터라도 내가 언니 옆에서 다 도와줄게. 영희는 그날 이후 매일 병원으로 와서 정성껏 저를 간병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지민이 그동안 잘 지냈니? 네, 김할머니께서 정말 잘해주셨어요. 할머니 수술이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 변호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병실까지 찾아왔던 그 사채업자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필적 감정 결과 차용증은 위조로 판명되었고 그 사채업자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태준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알려준 계좌에서 돈도 모두 찾았습니다. 밀린 채무는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수술비도 전부 다 냈고 남은 돈은 우리 지민이 교육비 통장으로 저축해 두었습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김 여사님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영숙 씨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영숙 씨를 도울 차례예요. 지민이도 심리 치료를 통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다 나았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정말 씩씩하고 대견하구나. 한 달 뒤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는 저희 가족 피해자 모임을 정식 단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법적인 절차는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김 여사님과 박 선생님도 제 생각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이사진이 되어서 한번 멋지게 운영해 봅시다. 준호에게서도 희망이 담긴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반성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6개월 감형도 받았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나가면 저처럼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민이도 편지를 읽고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의로운 변호사요. 그래, 우리 지민이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게다. 태준 씨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민이 교육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태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지민이와 어르신 덕분에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매일이 행복합니다. 저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지민이가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민이, 이제 모든 아픔은 다 지나갔단다. 앞으로는 웃을 일만 가득할 거야. 창밖으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위기도 이렇게 모두의 사랑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날, 저와 지민이 그리고 태준 씨는 이른 아침부터 교도소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아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변했을까요? 지민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글쎄다. 직접 만나보면 알 수 있겠지. 오전 10시 정각 육중한 교도소 철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든 채 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무척이나 야위었지만 아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욕과 교활함으로 가득 찼던 눈빛 대신 맑고 진정성 있는 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는 제 앞에 서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어서 일어나거라.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아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아빠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딸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다 알아. 지민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다시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 힘들게 하시면 저 정말 아빠 안 볼 거예요.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 될게. 우리 지민이한테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태준 씨가 준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준호 씨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태준 씨, 우리 지민이를 그동안 친딸처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한 아빠 역할을 대신해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함께 지민이를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저희 네 사람은 근처 한정식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교도소 안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취업도 했어요. 그래, 어디에 취직했니? 작은 무역사무소인데요. 강 사장님이라는 분께서 제 사정을 모두 다 알고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저를 눈여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야 한다. 네, 엄마. 그리고 매달 월급의 절반은 어머님께 피해 보상금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다 괜찮다. 네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지민아, 아빠랑 엄마는 이혼했어. 작년에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고 엄마는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산다고 들었다.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다. 엄마도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응, 아빠보다 6개월 먼저 출소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우리와는 이제 완전히 끝난 사이야. 식사를 마친 뒤 준호가 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민아, 이건 아빠가 교도소에서 매달 너한테 썼던 편지들이야. 하지만 참아 보낼 용기가 없어서 이제야 전해준다. 지민이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볼게요.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지금 저는 어느덧 75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족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센터로 출근합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우리 센터는 이제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제법 큰 규모의 재단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새 15명으로 늘어난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최 실장님, 오늘 제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오전에는 신규 피해자 3분의 상담이 예정되어 있고 저녁에는 방송국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바쁜 하루가 되겠군요. 우리 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오전 상담 시간,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아들놈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평생 모은 집을 그놈이 다 빼앗아 갔어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저 역시 어르신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결국 이겨냈지 않습니까? 어르신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센터에서 무료로 변호사도 연결해드리고 심리 상담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민이가 센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20살이 된 제 손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늠름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학기 전 과목 A+ 받았어요. 지민이가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지민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보다 100배는 더 똑똑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정의로운 삶이 제게 변호사의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지민이는 방학 때마다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피해자들의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 상담 보조 업무를 돕는 것이죠. 오후에는 국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가족 간에 벌어지는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박영숙 이사장님의 사례가 이 법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저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에는 KBC 9시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 끔찍한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젊은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 손녀의 용기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저를 끝까지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이제는 직원 10명을 둔 건실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매달 500만 원씩 센터에 후원금을 보내옵니다. 엄마, 이번 달 센터 후원금이에요.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네 회사 운영하는 것도 벅찰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과거에 피해를 드렸던 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인걸요. 태준 씨와는 이제 정말로 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건 어떠세요? 좋죠. 우리 지민이도 마침 시험이 끝났으니 다 같이 다녀오면 좋겠어요. 저희 넷은 종종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아픔을 이겨내고 스스로 만들어낸 가족이잖아요. 맞아.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지. 태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지민이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지민이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식사를 하며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교 졸업하면 우리 센터 전속 변호사가 될래요. 정말? 할머니는 우리 지민이가 훌륭한 검사가 되기를 바랐는데, 검사도 좋지만 저는 할머니처럼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지민이가 제게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구했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3명의 새로운 피해자를 만났다. 그들의 눈물을 보며 7년 전 나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다. 절망의 가장 끝에서 희망이 시작된다고. 우리 가족이 바로 그 증거라고. 펜을 내려놓고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준호, 지민이, 태준 씨, 그리고 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편히 주무시고 계세요? 저 내일 아침에 잠시 들를게요. 그래, 아들. 운전 조심해서 오너라. 네, 엄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과 절망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피어난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긴 여정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로 가던 택시 안에서 떨리던 제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의 전율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배신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아무리 배신감이 크더라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손길이 있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어요.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준호와도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민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처는 반드시 아물고 용서는 가능하며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도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